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댓글 중에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송기봉님이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다우지수와 그리고 이제 금 차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사실상 브레이크 월가 축포해서 어제 이제 금리 동결을 했어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제 페드에서 통화정책 회의에서 인내심과 함께 정책 유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자 월가가 축포를 터뜨렸다. 무엇보다 시장은 연준의 성명서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향후 금리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400포인트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에는 뭐 이제 5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냥 코스피는 보합권에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이 의미를 이제 이렇게 보면 금리 인상하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따 오후 영상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하고 오히려 이제 인하한다라고 하면 그럼 진짜 좋은 거 아니냐, 아까 이제 여기 제목에 월가 축포인 것처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지금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원래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카드를 만약에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금리 동결이라든가 금리 인하 카드를 써야 되는데 지금 2.5% 금리 상황에서 금리 동결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못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발언은 이건 시장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우리가 이제 좀 실제 이 제목만 보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차트 전체적으로 일단 제가 큰 그림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요. 큰 상승 채널에서 일단은 그 채널 상단부에 위치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초에 이렇게 이제 쌍바닥 찍고 다시 반등 나올 때 그때 이 저점, 이게 지금 보시면 200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던 자리예요. 이때 15년도 16년도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해서 채널 상단부를 돌파했었습니다. 상단부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쌍봉을 찍고 하락이 다시 나왔죠. 좀 크게 확대해서 이제 보면 일단은 20주 이동 평균선이 현재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는데 이때 지금 어제 이제 상승을 하면서 20주 이동 평균선을 이제 넘어섰어요. 20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섰고 지금 이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추세선을 아직까지 돌파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20주 이동 평균선 위까지 올라왔다가 또 재차 음봉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를 했지만 20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이어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섣부르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 16년도처럼요. 이때 보시면 20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꺾이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하다가 돌려 세웠죠.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채널 바깥에서 몇 년 더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이거는 안심하긴 이르는 상황인 거고, 경계 관점에서 우리는 이 다우 시장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차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금은 흐름이 좀 좋아졌어요. 금은 흐름이 좋아졌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려보면 돌파가 됐습니다. 지금 금도 이제 주봉 차트인데 돌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에서도 넘어섰어요.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은 금 차트는 흐름 자체가 이제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저항이 어디냐라고 보면 그 다음 저항은 지금 1360에서 1380, 1360에서 1380달러 이 저항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보시면 그 다음 목표치는 이 자리가
됩니다. 뭐냐면 제가 그려보면 1560에서 뭐 1570 이 라인이 그 다음 이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먼저 1350에서 60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 초록색 추세선, 이 보이시는 이 초록색 추세선을 주봉상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하고 안착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추세선에 따라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이제 눌러줄 수 있어요. 또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눌러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흐름은 좋아졌다. 금 차트는 흐름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예,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워서, 일단 이쪽님이 써주셨고요. 이쪽님이 써주셨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서 알트를 사고 계시대요. 근데 이제 그 와이프분은 원화로 이제 알트코인을 사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계정을 통합해서 만약에 알트코인들을 합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시다고 했는데, 그냥 똑같게 됩니다. 예.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든지, 아니면 원화로 이더리움을 사든지, 달러로 이더리움을 사든지, 그거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건 그냥 이더예요. 이더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게 뭐 구별되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 비트로 산 거는 무조건 비트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로 이더를 산 거는 뭐 비트 시장에서만 팔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비트 시장에서 사셨던, 뭐 달러 시장에서 사셨던, 원화 시장에서 사셨던 이더리움을 사셨으면 다음에 이제 원하는 그 시장에서 팔 수 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그 거래소 간, 아니면 그 어떤 시장에서 거래를 하냐에 따라서 그 차익이 발생되면 차익 거래가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요즘에는 다 그 API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런 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DSLIL님 써주셨고,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죠. BCG 대표가 비트코인 영원 간다니까 더 시그널이 확실해졌네요. 일반인들이 보면 세계 최고 컨설팅 회사 대표가 말했으니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BCG는 백태에 투자한 회사인데, 비트코인 선물 거래되는 거래소를 열면서 비트코인 영원 간다고 하는 거 보니 암호화폐가 얼마나 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 유명 인사들이, 뭐 JP 모건 그때 대표도 그렇고,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요. 실제 뭐 자신들이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워렌 버핏도 그 IBM 하고 이제 골드만삭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IBM이 스텔라루멘,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뭐 서클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접적으로 그런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말로는,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하는 거는 크게 여러분들도 이제 의미를 두지 마셔라. 이제 DSLIL님이 그런 의미로 이제 써주셔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김세훈님이 써주셨어요. 김세훈님이 보통 이제 비트코인 캐시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우지한, 비트메인, 중국계 코인이라는 인식인데, 만약 이전부터 미국이 비트코인 최대 보유국이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1대1로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 보유량은 미국이 가장 많아야 하고,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된 SV 역시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정하면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 또한 중국계가 아닌 미국계 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 암호화폐 순위에 없는 것 또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그 중국 정보부인가요? 거기서 그 코인들 암호화폐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한 거에 비트코인 캐시가 없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의아했는데, 아마 이제 김세훈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부분 때문에 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크립토 파워님이 써주셨는데, EOS 가지고, 예, 저 EOS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EOS 장점과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을지
예, 언제 시간 되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일단 뭐 이오스랑 리플 두 개 다 좋게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현금 빼는 거 빼고는 이제 추가적으로 매매 트레이딩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이제 이오스와 저도 이제 XRP를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오스 뎁 개발하시는 분들도 저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계셔서 아마 이제 이오스 관련돼서 뭐 질문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이오스는 뭐 저도 이제 관련 내용이 나오면 차후에 이제 같이 차트와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송기봉님이 골드시장 원형 바닥형 완성형으로 온스당 1500에서 1600불 상승이 예상되네요. 아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차트에서 1560불, 1570불이니까 1500에서 1600불 사이이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일단 상승 가능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암호화폐가 더 느리네요. 기간 조정 많이 줄여나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약간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일단 암호화폐가 뭐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이제 뭐 리플 XRP 관련돼서 좋은 뉴스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차트 무시하고 이렇게 또 상승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차트만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흐름만 또 바꿔주는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빠른 상승도 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장준형 님이 써주셨는데, 이오스 이제 네트워크 모니터.io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오스 이제 BP가 21곳이 아니고 더 많습니다. 중앙화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BP 21개 BP를 가지고 이제 중앙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이 부분으로 인해서 빠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21개 BP에 그만큼 이제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 21개 BP가 주도적으로 뭐 뎁 개발이라든가 이오스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뭐 단점, 중앙화됐다라고 해서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또 이게 오히려 이제 장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순위가 이제 계속 바뀌고 있고, 이 또 투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BP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 표철민 대표님 우리나라 이오스 여기 지금 그 21개 이제 BP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연결이 안 돼서 일단 제가 여기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개 노드 참여자 이외에 다른 BP에게도 이오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부는 뭐가 더 사용되는지 영업과 그리고 실사용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얼마나 더 잘하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리플은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넘버 2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어제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오스는 이제 중앙화되어 있어서 이오스는 뭐 상승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 때문에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KKSPT님이 제가 정고점 돌파할 때 어제 이제 뭐 빠르면 뭐 6개월에서 뭐 2.4년 이렇게 2.6년 얘기할 때 뭐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이제 표정이 내면의 갈등이 이제 보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 동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표정 하나하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눈에 보여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영상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쭉 찍은 거를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균님이 써주셨고, 전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100일 뒤에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면 99일 동안 횡보하다가 100일째 상승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곧 세력의 입장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세력이니까요. 그러니까 붓이라고 하면 자금이라든가 물량,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들고 이제 그림 차트를 그리는 사람은 세력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그들이 원할 때 양봉을 그리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 벡트나 ETF, 삼성페이로, 그러니까 삼성 블록체인 갤럭시 S10으로 이제 기다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개인들한테 가장 싸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회수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매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늘도 200원 올라가고요. 내일도 200원 올라가면 아무도 안 팔 겁니다. 왜냐면 맨날 올라가니까. 자고 나면 매일 올라가니까 안 팔겠죠. 그럼 당연히 세력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회수하는데, 물론 중간에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량을 회수하는데 그 평균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이제 그런 걸 표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평균가 입장에서 봤을 때 비싼 돈을 주고 매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서 이제 팍팍 기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뭐 300원에서 350원 초반에서 립 XRP를 계속 가격을 횡보를 시킨다라고 하면 300원 했다가 350원까지 올려놓고 또 뺐다가 올려놓고 뺐다가 올려놓고 뺐다가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이제 심약한 개인들은 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300원에서 어차피 만원 갈 거지만 만원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물량을 충분히 싼 가격에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김도기님 말씀처럼 99일 동안 횡보를 하고 그리고 올리는 게 올리는 거는 짧은 기간에 올리는 게 세력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네, 이렇게 내용을 써주셨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김도균님까지 했고, 예, 잠시만 넘어갔나? 저스티스 리님인데 다음 내용이, 예, 우리 이제 이철우님이 에이다 차트 좀 봐달라고 해서 에이다 차트 제가 이제 오후에 영상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스티스 리님, 이철우님이 잠깐 안 써 있어서 제가 적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스티스 리님이 거래피 무료, 커스터디 서비스 협업, 미 전역 달러 마켓 및 달러 입금 인출 가능, 투자자산 보험 가입 25만 불, 해킹 불가, 급격한 자산 인출 시 거래 정지 기능, 유동성 물량 5% 이외 콜드 월렛 보관, SEC 라이센스 정식 보유, 뭐 코인베이스와 동급 등 이외에도 많지만 얘기해 주셨고, 뭐 이 정도 거래소 스펙이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질문을 썼는데, 코빈후드 거래소가 얼마 전에 이제 뉴욕에서 이제 비트코인 라이센스 받아서 아마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제 코빈후드 거래소인지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신데, 일단 뭐 이렇게 거래소가 좋은 좋은 조건들이 많잖아요. 거래 수수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도 협업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험도 가입돼 있다라고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스펙이 좋은 건데, 일단 거래소로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그 조건들이 좀 충족됐을 때 거래소가 이제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상장했을 때 일정 부분 약간 펌핑이라고 하죠. 우리가 펌핑이 나와야지 실제 이제 유저들이 많이 몰리긴 합니다. 그게 이제 꼭 좋은 면만은 아닌데, 어떤 거래소에 상장되면 한번 상승을 한다, 그 코인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대중들은,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만약 코인들이 그 거래소에 있다라고 하면 그쪽 거래소에서 되도록이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생기고, 그렇게 항상 뭔가 상장될 때마다 뭐 펌핑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거래소에 항상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지금 뭐 바이낸스라든가요, 우리나라에서 업빗이라든가 뭐 빗썸 이런 데들 보면 사실 업빗도 일정 부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빗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빗썸도 그런 게 있었고, 바이낸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거래소가 좀 유동성도 확보가 되고 유저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거래소로서 성장이 되려고 하면 일단 유저가 많아야 되고, 실제 뭐 거래소의 어떤 그 자전 거래가 아닌 실질 그 보유자들, 그리고 실제 유저들이 얼만큼 거래를 하고 있고 그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자전 거래 하나도 없이 실질적으로 다 고객들이 만들어내는 거래량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거래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신 이런 조건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런 거에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 마케팅도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좀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대중들이 좀 관심을 갖는 거래소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거 플러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죠, 신뢰. 거래소에서 고객 서비스 얼마만큼 내가 이제 뭐 출금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출금이 되는지. 만약에 내가 출금 요청했는데 출금 요청할 때마다 막 번거롭다거나 아니면 출금 요청했을 때 뭐 딜레이를 시킨다거나 뭐 아니면 출금을 막는다거나 뭐 물론 해킹 관련된 이슈로 막는다고 하면 당연히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거래소에서 그런 거래소들이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뭐 출금을 요청하니까 이거를 뭐 일주일 동안 출금을 막는다거나 이런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래소는 한 번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한 번에 잃을 수가 있다. 왜냐면 내가 내 돈을 넣어놨는데 마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이 금을 영국에 맡겼는데 내 금 달라라고 하니까 야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내 돈인데 못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럼 이제 신뢰를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약간 비교가 약간 잘못되긴 했네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그 사람이 어떤 금융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약간의 이제 비교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내 돈에 대해서 내가 뭐 특별한 사유 없이 이건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출금 못 받고 있는 거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가 이제 뭐 해커가 해킹한 물량을 출금하려고 하면 당연히 출금해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당한 어떤 이유 없이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내 돈을 요구했을 때는 그때는 거래소에서 즉각적으로 출금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이 거래소가 안 됐을 때는 뭐 아무리 거래소가 뭐 좋다라고 해도 뭐 수수료 무료 뭐 이런 게 된다라고 해도 그때는 사람들이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뭐 막 펌핑은 많이 나는데 출금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돈을 넣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넣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큰 돈을 거기에 넣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사이즈가 되는 거래소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예, 크크 우짜님이 써주셨는데 마두로 대통령 이 어제 그 미국 손대라, 트럼프 손대라 이렇게 얘기한 게 결국에는 뭐냐면 좀 살 길 좀 열어달라 이렇게 표현한 걸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재산과 목숨이 보장되면 바로 퇴장할 소인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제 생각에도 이 사람이 만약에 대인배라고 하면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체인지님이 써주셨는데 현 정부 필살기 한 방으로 조만간 떡상 갈 듯.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어떤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썼고 혹시 일단 경기도에 뭐 4차 산업도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인 건지 이건 아닐 것 같긴 한데 한번 혹시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 답변을 달아주시면 좋은 정보 혼자 알고 계시지 마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JJJ님 쓰셨는데 이제 어제 제가 암호화폐 투자가 위험해서 개인 파생상품 진입장벽 완화 시킨다는 이제 내용을 갖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참 국민을 상대로 빨대를 잘 꼽는 것 같다. 시장에 돈들이 모이는 곳이 기득권들이 운영하고 있는 은행, 거래소 등 기업들입니다. 자금 흐름 파악이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거래소보다 암호화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일정 부분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보다 은행들이 그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기사가 실제로 나왔었어요. 재작년이었나요? 나왔었고 예상이라면 불장에서 일부는 수익을 보고 다시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다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작전을 할 것입니다. 불장 때 팩트로 연기금도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었죠. 저는 연기금이 그 암호화폐에 들어간 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이것도 이제 뭐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팔고 뭐 대북 송금에 썼다는 말조차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냥 얘기인 것 같고요. 뭐 국민 혈세 엄청 뜯어먹는 거죠. 어느 정도 세금 확보도 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일단 그 뭐 어떤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연기금은 모르겠고요.
연기금이 했다고 하면 진짜 그건 좀 큰 이슈긴 한데,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샀다라는 얘기는 저도 이제 그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은행이 뭐 거래소보다 많이 보유한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보유한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고, 만약에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좀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빠른 은행들이잖아요. 아마 그런 은행들은 진짜 거래소보다 자신들 갖고 있는 자기 자본에서 일정 부분을 뭐 암호화폐로 보유해서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제 암호화폐 투자가 위험해서 국민들이 이런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위험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사실 파생이 더 위험한데, 이 파생 상품을 다시 열어준다? 이게 굉장히 좀 웃긴 거고요. 그리고 그럼 파생 상품 시장을 지금 왜 열어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개인들이 들어가는 거가 위험해서 열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열어주는 거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있겠고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해서 뭐냐면요, 만약에 이번에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파생 시장에서 개인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개인들을 그 피해를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왜냐면 분명히 이제 그 경제 위기 상황이 되면 옵션 같은 경우는요, 뭐 몇백 배업 이런 게 나와요. 매일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막아놨잖아요. 지금 1년 동안 거래를 해야 되니까,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아놨으면 이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 들어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파생시장, 선물 옵션 시장을 열어줬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선물 옵션이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가 있어서 그 시간 가치 대응이 안 되면 사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10억을 넣든 100억을 넣든 몇 개월 못 가고 다 깡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실질적으로 내가 뭐 비트코인을 사서 이더리움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영원히 되지 않는 한은 일단은 계속 내가 갖고 있는 처음에 그 수량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매달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달 만기에서 내가 매수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냥 깡통 되는 거예요. 그걸 뭐 100억을 배팅해도 10억을 배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사실 옵션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데, 더 위험한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덜 위험한 것 때문에 이걸 열어준다?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이런 정책을 피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피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뭐 금융 세력이 요구를 했겠죠. 야,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건데 니들 지금 이렇게 시장 개인들 진입 못하게 막아놨잖아. 이거 이제 빨리 풀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책 피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법 천사님이 이제 마두로 비명 행사 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리비아 카다피가 죽었잖아요. 저는 이제 마두로도 그 자신 어떤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권의 그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는, 저도 이제 카다피 꼴 날까봐 차라리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얼른 챙길 거 챙겨서 그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게, 하루 빨리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윤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비트코인 차트에서 오른쪽 어깨가 긴 역회된 숄더 변종 패턴이 실제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쓰이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역회된 숄더 패턴을 언급하기에는 이미 이제 예전에 지났는데 자꾸 언급하시길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1월 9일에 하락으로 인해서 역회된 숄더는 패턴이 끝이 났고, 이후로 예, 뭐 잘렸는데, 이후로 이제 뭐라고 쓰셨었냐면 하락세기형 패턴, 이후로 이제 하락세기형 패턴이다 라고 이제 써주셨어요.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수정이 되면서 잘렸나 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그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볼 수 있어요.
이따 오후 영상에 제가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갖고 매수 매도하는 사람들, 트레이더들 보면 똑같은 차트를 놓고도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트레이더들이요, 차트만 보는 차티스트들이 매도하고 매수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차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들이 많이 보는 패턴들이 있어요. 뭐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뭐 삼각수렴, 쐐기형,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죠? 엘리어트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패턴들이 보면 그 예외 조항들이 엄청 많아요. 예외 조항들이 엄청 많고, 그 예외 조항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세력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트레이더들이. 근데 세력들이 처음에 그 패턴을 만들 때는 왜 그런 패턴을 만드냐면 그 패턴대로 갔을 때 가장 물량을 많이 뺏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대로 갔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매도에서 이제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대로 하면 트레이더들이 자꾸 붙잖아요. 왜냐면 분명히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태우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떨구고 가고 싶은데 트레이더들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변칙적으로 원래 쓰던 패턴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뭐 변형된 역헤드앤숄더라는 건 없고, 그럼 패턴들의 어떤 변형된 것들, 패턴들이 약간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이런 것들, 예외 조항들로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비트코인 차트에서 오른쪽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런 역헤드앤숄더 패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역헤드앤숄더 모양인데 오른쪽 어깨까지 길게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1대 3.4였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역헤드앤숄더는 이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차트 원론에 있는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건 변칙된 거고,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오른쪽 어깨에 이와 유사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역헤드앤숄더 모양인데 오른쪽 어깨가 길게 늘어진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 들으실 때 좀 편리하게 들으시게끔 해서 제가 설명을,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락세기형 패턴은 제가 오후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기봉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이제 네오랑 온톨로지 발행량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쭉 읽어 보니까 그 송기봉님 물어보신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저도 일단은 물어보신 내용이 총 발행량으로 시총을 계산했을 때와 현재 유통량으로 계산했을 때 차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서,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시총을 계산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들어가서 보시면요, 일단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인데 현재 채굴돼서 나온 거는 1700만 개, 1750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1750만 개로 1750만 개 곱하기 388만 원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10억 100억 천억? 예. 68조 예, 뭐 4억 이렇게 된 거고, 68조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오랑 온톨로지 물어보셨잖아요. 네오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6,500만 개. 근데 네오를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면 6,500만 개는 현재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 공급량, 여기 총 공급량은 1억이에요. 총 공급량은 1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억으로 해서 1억 개 곱하기 7,900원이라고 하면 실제 현재 시총은 7,900억이 돼야 되겠죠. 7,900억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시총은 7,900억이 아니라 유통 공급량 6,500만 개 곱하기 7,900원 해서 보시면 100억 천, 예, 5,16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총 공급량하고 이제 유통량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차이가 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총 공급량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보셨던 이제 네오랑 온톨로지랑 뭐 시총 차이가 얼마 안 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유통 공급량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이렇게 뭐 시총 차이가 2배 이상 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암호화폐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총 공급량 대비 일단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2100만 개가 다 나오려면 2100년이 넘어야 돼요. 2100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긴 시간 동안 그 나머지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제 유통 공급량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총을 계산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총 공급량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시총이 완전히 다 이제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오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정보에 나오는 것 같은데, 사물 인터넷 블루투스에서 아이오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아이오타가 그냥 사물 인터넷 관련된 뭐 독일 뭐 코인이다, 독일 블록체인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 깊이 있게는 몰라서 제가 이제 답변 안 드렸는데, 혹시 뭐 아이오타에 대해서 좀 좋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송기봉님 쓰신 거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냥 따로 개별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송기봉님이 FOMC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기업 실적 호조 상승 해서 이제 금리 인상 동결로 주식 폭등한다고 뉴스에 이제 도배질이다. 다우는 반등 최대 목표치. 아까 이제 제가 다우 지수 이제 보여드렸죠. 했고, 시장 지표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좀 제가 이거 달러 인덱스 이거를 준비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후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하락하고 이제 금 가격이 추가 상승, 달러 하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 라고 했고, 달러 하락에 이제 무게가 실린다 해서 이거를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 다우가 하락하고, 그러니까 원화 대비 하락할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갖고 달러가 하락할 건지, 뭐 인덱스로 봤을 때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뭐 원화 대비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동결한다는 게 이제 뉴스는 금리 동결하고 앞으로 이제 올해 금리를 동결 못할 거다 라는 그 뉘앙스의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축보를 터뜨렸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오히려 진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고, 금리 인하를 제로금리에서 멈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를 그때부터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돈의 가치가 어디로 그러면 이전이 돼야 되느냐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암호화폐를 보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셨어요. 파리 핀텍 포럼에서 패널 자리에서 이제 스위프트 CEO 바로 옆에 빵형이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위프트 CEO가 리플의 가치는 XRP에 있는데 은행들이 암호화폐 전환을 주저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R3와 업무를 같이 할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리플의 참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리플 참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야 이거 리플 쓰는 거 아니냐 니들,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 오늘 뜬 기사에 뭐라고 떴냐면, 12개 은행 바클레이 포함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R3와 리플이 협력해서 구동 시험해 볼 거라는 기사를 보면, 스위프트는 R3를 통해서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 듯, R3의 코다에서 XRP 연동 실험을 작년에 했었죠. 스위프트 멤버 은행이 이제 11,000개, 그래서 오늘부터 XRP 매집 비중 올립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관련 기사가 나와서 이 부분을 보고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R3 코다 플랫폼에 국제은행 간 통신 표준 스위프트를 적용한다. 코다 플랫폼에 국제은행 간 스위프트를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3가. 그래서 국제은행 간 통신 표준 코드인 스위프트가 R3의 코다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결제 표준인 GPI를 시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린 그 30일 파리에서 열린 핀테크 포럼에서 스위프트의 CEO는 R3와의 통합에 관해 곧 발표하겠다고 운을 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리플과의 관계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보면요,
지난달 초 R3는 코다 세틀러를 출시하면서 기업용 블록체인 간의 결제에 쓰이는 암호화폐로 리플의 XRP를 채택하기도 했다. R3는 당시 XRP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암호화폐 가운데 하나라며 코다와 XRP 플랫폼이 좀 더 가까워짐으로써 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까 스위프트 대표가 XRP랑 관계없고 우리가 R3 쓴다라고 했지만 R3가 또 XRP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리플이 충분히 어제 이제 좀 큰 상승 10%가 넘는 상승을 했고 오늘도 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차트 제가 오후 영상 때 또 한번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리플이 뭐 이렇게 또 올라가주면서 뭐 리플이 치고 나가든 트론이 치고 나가든 뭐 웨이브가 치고 나가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좀 시장을 주도해서 상승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주면 저는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서 크게 뭐 시장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런 대형 알트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 분위기를 저는 한 번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재작년에 2017년도에 비트코인 캐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요. 그런 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여러분들 의견하고 또 뭐 같이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